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2024년 세계 각국에선 총성 없는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와 전기차를 포함한 모빌리티 시장은 무한 경쟁의 각축장입니다. 여러 방면에서 경쟁력을 키워온 중국이 떠오르고 있고 그 배경엔 인재 확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가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KBS 1TV 시사기획창에서 이 문제 심층 취재 보도한 정민규 기자와 함께 경제전쟁 실태와 대한민국의 대응을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제목을 2024 경제전쟁 생존 서바이벌이라고 하셨습니다. 제목으로 생존을 택한 이유 뭡니까? 사실 이제 제가 기획 단계에서 처음 떠올린 낱말이 경제 전쟁이었거든요. 네. 2024년 우리를 둘러싼 세계 경제에서는 좀 어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살펴보고자 한 건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경쟁을 하는 게 결국은 이제 살아남기 위한 일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경제라는 게 경쟁을 안 했던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으면 10년이 걸렸던 일을 요즘에는 뭐 1년도 길다고 말할 정도로 정말 이제 사회 변화의 주기가 빨라졌으니까 이런 변화의 흐름 속에서 모든 기업 뭐 나아가서 국가 뭐 개인이 뭐 자칫 밀려나면 이거는 사실 영원히 경쟁에서 밀려날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런 절박한 상황이란 점에서 우리 경제와 또 우리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고 생존이라는 용어를 쓴 게 우리가 본래 의미의 전쟁도 사실 삶과 죽음을 가르는 그렇죠. 어떤 행위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표현을 우리 정 기자가 하신 것 같고 정민규 기자는 경제전쟁의 대표적 사례로 전자상거래를 들었습니다. 실제 요즘 주변에 보면은 중국 직구로 물건 구매했다는 분들 많습니다. 그 실태부터 잠시 살펴볼까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를 두고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많이 하셨던 말씀,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해주셨던 말씀이 이른바 중국 직구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중국 쇼핑몰에서 바로 상품을 구매해서 중국에서부터 택배를 받는다는 거니까 이게 뭐 물건을 사는 게 뭐 그래 대단한 변화인가 싶을 수도 있는데 결국 그 소비와 경제는 떼놓고 볼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통계청이 낸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라는 게 있어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올해 1분기에 해외 직구액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알아봤더니 1조 6,476억을 기록했거든요.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하고 비교해 보면 9.4%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걸 통계청은 1분기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직구가 이런 증가세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직구 액수가 9,3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해외 직구 규모의 50.7%를 차지를 하는 겁니다. 뭐 거의 절반에 이르는 거라고 저희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역시 그 중국 직구 이 비중이 관련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큰 수치라고 그래요. 네. 뭐 요즘 청취자분들도 뭐 TV나 소셜 미디어 같은 곳에서 뭐 광고 보면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거 광고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런 업체들도 한국 시장의 마케팅에 그만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청도 원래는 인천, 평택, 부산항 이렇게 세 곳에 특송장이 있었는데 올해는 전북 군산에도 추가로 특송장을 개설을 했습니다. 네. 자, 정 기자는 직접 통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세관에 나가보니까 중국으로부터 오는 이런 엄청난 물량 공세 피부로 느껴집니까? 아, 정말 많이 느꼈어요. 엄청나요? 네, 그렇죠. 제가 가본 곳이 관세청 평택 직활세관인데요. 네. 이제 바다를 통해서 들어오는 국제 택배를 저희가 이제 해상 특송이라고 부릅니다. 이 해상 특송 물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평택세관이거든요. 우리나라 전체 해상 특송 물량의 67% 정도가 이 평택세관을 거치는데 와, 그래요? 이 평택세관의 해상 특송은 모두 중국에서 온 물건들입니다. 이 평택세관의 해상 특송 물량이 2019년에는 152만 건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는 4천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와, 그러니까 엄청 불과 늘었네요. 5년 사이에 26배가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원래 이 특송 통관을 담당하던 직원이 8분 정도 계셨는데 이 도저히 이 인원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34명으로 통관 인력을 늘렸다고 해요. 가보면 정말 쉴 새 없이 컨테이너가 들어오고 이 컨테이너를 열어보면 정말
빼곡하게 안에 작은 박스들이 막 쌓여 있거든요. 뭐 주먹보다 작은 박스도 있고 뭐 큰 거는 전동 휠체어 이런 것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사람들이 일일이 꺼내서 컨베이어 벨트 위에 올리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흔히 공항에서 보는 엑스레이 검색대 같은 거를 거칩니다. 그러면서 직원들이 안에 뭔가를 있는지 이제 꼼꼼히 들여다보는 건데 사실 이게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는 하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네. 자, 이처럼 해외 직구 늘면서 덩달아 소위 짝퉁으로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문제가 있지만 직구로 상품을 많이 구매한다는 건 이점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물론 가격이겠죠, 무엇보다. 근데 왜 이렇게 값이 싼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짝퉁도 있고 불만도 많지만 네. 역시 가격이 가장 싸니까 소비자들은 산다고 그래요. 저희가 이제 중국 알리바바 그룹에서 이 사업 개발 이사를 지냈던 분들을 직접 만나보니까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이렇게 싼 거를 가격 경쟁 정책에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네. 무슨 말이냐면 입점 업체들끼리 엄청난 경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사 사이트나 아니면 유사 제품이 있는 다른 사이트와 비교를 해서 만약 그 제품이 조금이라도 비싸다 싶으면 트래픽을 아예 차단해 버린다든지 상품을 일방적으로 내려 버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는 건데 여기에는 경매 같은 것도 도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업체가 있다 치고 A라는 업체가 이런 볼펜을 1,000원에 판다고 친다. 근데 B라는 업체가 등장해서 야 그거 우리 990원에 납품 가능해 하면 그 업체를 선택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네. A 업체는 살아남기 위해서 가격을 더 낮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격 경쟁을 유발시켜서 끝까지 살아남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엄청난 판촉 비용을 들여서 할인폭을 더 늘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격만큼은 싼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런 메커니즘이군요. 자, 중국 직구가 늘면 당연히 국내 유통이나 제조업체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 기자가 취재 보니까 우리 유통 제조업체 상황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뭐 전통적인 유통 채널의 위기가 커졌는데요. 왜냐하면 뭐 손가락 터치 몇 번으로 제품이 집 앞까지 배송이 되는 시대다 보니까 저만 해도 뭐 마트나 시장 가는 일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유통망에 우리 뭐 최강자를 할 수 있는 이마트를 보면요. 이마트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0년 전에는 8천억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이게 작년에는 2천억 원 아래로 떨어집니다. 이게 이마트가 창립 31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한 일이거든요. 이게 점포를 유지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손님도 줄다 보니까 마트를 하나둘씩 줄여요. 이게 뭐 이마트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다 비슷한 일이고 그래서 보니까 5년 사이에 전국에서 사라진 마트가 35개예요. 그리고 뭐 중소제조업체는 말할 것도 없죠. 중소제조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저렴한 제품이 막 건너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을 점점 잃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제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한국의 3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80.7%가 중국 직구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거나 어려워질 걸로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자동차 분야도 주목할 분야입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자동차가 국내 시장에서 외연을 넓혀가고 있고 특히 전기 버스 시장의 변화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버스에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실제로 중국산 전기 버스 많이 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도 뭐 역시 가격 때문이라고 봐야 합니다. 비교해 보면 국산 전기버스보다 중국 전기버스가 한 1억 원 정도 싸다고 해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들이 중국 전기버스를 사는 건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네. 이 버스업계 관계자들이 사실 좀 싼 것도 있지만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만큼 공세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버스 업체들이 몰려있는 공영버스 차고지 같은 데 가보면 아예 중국 버스 업체 직원들이 나와서 실제로 판촉도 하고 제품에 대한 불만도 해결해주고 뭐 간단한 사후 정비까지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사실 중국 전기버스에 대한 호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황이 실제로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게 202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신규 등록한 전기버스를 보니까 41.8%가 중국산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54.1%로 늘어요. 네. 뭐 이 방송을 버스에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많겠지만은 버스를 탈 때 우리가 뭐 버스 번호만 보지 이게 뭐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는 잘 가리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어디산인지를 따질 필요가 그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BYD 같은 업체들이 국내 점유율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김진희 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중국에서 생산한 상품들 싸서 좋긴 한데
어쩐지 씁쓸하군요. 이런 말씀 주셨고요. 네. 방금 정 기자 말씀하신 중국의 BYD라는 회사 뉴스에서도 종종 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회사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아마 이제 한국 소비자분들은 조금 이제 낯선 회사일 수도 네, 있어요. 네. 이게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회사인데 원래는 이제 뭐 이런 휴대전화나 뭐 노트북의 배터리를 만들던 그런 회사였어요. 근데 이런 회사가 갑자기 2000년대 초반에 자동차 생산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물론 이제 휘발유로 가는 내연 기관 자동차를 만들다가 2022년부터는 아예 내연 기관차는 만들지 않고 뭐 전기차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를 만들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BYD가 이 분야에서 지금 세계 1위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제꼈거든요. 특히 신흥국 시장에서 성장세가 대단히 가파른데 올해 1분기만 보더라도 동남아 시장에서 이 BYD 전기차의 판매량이 47%에 달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버스가 이제 중국인 경우가 많고 네. 중국산이죠. 일본에선 이미 승용차 시장에도 중국 전기차가 도전장을 냈다고 합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 진출 현장도 직접 취재하셨죠? 어떤 점 특히 주목해서 보셨나요? 네, BYD가 이제 일본에 진출한 건 2022년인데요. 전통적인 자동차 강국이면서도 선진국에 사실상 첫 진출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일본에서 전기차 1,400여 대를 팔았다고 해요. 저희가 네. BYD 재팬 대표를 만나봤는데 지금은 일본에 전시장이 23개가 있는데 이 전시장을 내년에는 100개까지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강점으로 내세우는 건 저렴한 가격입니다. 그 비슷한 사양의 일본 전기차하고 비교하면 한 100만 엔, 그러니까 뭐 요즘 엔저니까 뭐 한 860만 원 뭐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전기차 생산 원가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배터리거든요. 이 배터리를 BYD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배터리 기업이다 보니까 자체 생산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BYD는 이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국 시장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승용차를 출시하기 위한 준비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이전에는 왜 휴대폰 네. 중국 휴대폰이 많이 기술력이나 이런 게 따라왔고 또 가격은 되게 싸고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자동차가 지금 그러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동차가 그 휴대폰의 그런 길을 따라오고 있는 것 같고 지금 정 기자 자신감 말씀하셨는데 중국이 일본 같은 선진국 전기차 시장 문 두드리는 거 보면 그만큼 이제 자신감이 배어 있습니다. 쌓여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최근엔 고급 모델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요? 네, 많은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중국산 하면 뭐 저렴하긴 한데 품질은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이 아직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네. 물론 이런 게 뭐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히 무섭고 기술력 역시도 이제는 뭐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나본 전문가들도 이 전기차 분야에서만큼은 중국 업체들의 기술력이 어느 선진국 이상이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자신감 때문이겠죠. 그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이른바 이제 제값받기에 나섰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BYD 같은 경우에는 중저가 이미지를 넘어서기 위해서 2억 원짜리 프리미엄 모델을 내놨거든요. 오, 그래요? 그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무슨 뭐 저기 뭐 유럽에 우리가 아는 고급 수입차 브랜드도 아닌 중국차를 누가 2억 원이나 주고 살까라고 생각하시는 좀 팔려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게 예. 이제 막 출시를 해서 중국 시장에서는 뭐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이 BYD의 전략이 사실 우리 현대차가 했던 코스하고 비슷해요. 현대차가 아시다시피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고급화에 나섰잖아요. 이 BYD도 자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했던, 일본이 했던 성장 전략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이제 각 국가별로 견제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 연합 같은 곳에선 관세 같은 무역 장벽 높게 쌓는 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해요. 갈등의 배경엔 아무래도 중국 경쟁력에 대한 경계심 이런 게 깔려 있다고 봐야죠. 네, 맞습니다. 뭐 제가 편의상 전기차라고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전기차는 이제 미래에 탈 것을 통칭하는 이른바 그 모빌리티 산업에 있어서는 핵심 기술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자동차를 이렇게 막 전시하는 행사를 모토쇼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네. 모토쇼라는 명칭보다는 모빌리티 쇼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자동차가 더는 이동 수단이 아니라 바퀴가 달린 IT 기기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모빌리티 산업이라는 게 미래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다 보니까 이 시장을 가져가는 게 주요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목표가 된 겁니다. 당연히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수 시장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경쟁 역시 피할 수가 없는
건데요. 특히 앞서 뭐 질문하신 것처럼 그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네. 이 점에서 그대로 충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지난 5월에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한꺼번에 4배를 인상해 버렸거든요. 미국은 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게 뭐 불법 보조금까지 줘가면서 불공정 무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비슷한 사정에서 유럽연합도 관세를 대폭 올렸습니다. 네. 자, 5962님이 인천입니다. 여기도 중국산 전기버스, 시내버스로 많이 운행하는 거 보여요. 말씀하셨고요. 지금 그렇게 막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서 강한 견제를 한다고 해도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입니다. 중국 전기차의 경우에 내수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 그렇다면 돌파구를 또 해외에서 찾아서 나설 겁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시죠? 네, 정확하게 보고 계신데요. 이 부분을 얘기하려면 우리가 중국 산업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합니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을 놓고 보면 그 중국 정부의 정포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사실 성장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표적인 얘기거든요. 중국도 이제 성장을 하려면 그 예전같이 성장률을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제조업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전기차 같은 분야에 대한 투자가 그렇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2018년부터 4년간 중국 정부가 전기차 등의 불법 보조금을 그러니까 보조금으로 지급한 게 239조 원에 달했다고 말을 해요. 이 배경에는 중국 내부에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보존이라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들여봐야 할 게 석유 의존도인데요. 이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역시도 대부분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을 하는데 그게 이른바 페트로 달러 체제라고 해서 그동안 원유는 미국 달러로 거래를 해왔거든요. 이 체제가 흔들린다는 말이 뭐 지금 나오곤 있지만 여전히 달러를 거래할 때는 그 원유를 거래할 때는 달러를 많이 쓰는 상황이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대외 에너지 의존도도 낮추고 또 미국 달러에 대한 의존도도 낮춰야 되기 때문에 전기차 시장을 키울 필요도 있고 그것을 하나의 산업적인 측면에서 들여다봐야 세계 경제와 패권 경쟁의 구도가 보인다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0013님이 중국의 마케팅 전략이 무섭습니다. 아무리 가격이 저렴하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우리 산업을 위해 우리가 신중히 생각해야겠지요. 라는 말씀 주셨고요. 유통과 자동차 두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굴기 현장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취재 보시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과 전기차 업체들 모두 기술 개발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많은 분들이 뭐 전자상거래 업체 하면 그냥 인터넷으로 물건 파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뭐 이것도 물론 맞는 얘기긴 하죠. 그런데 대표적인 중국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테무를 보면 전체 직원 중 엔지니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합니다. 네. 이 테무의 CEO인 콜린 황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도 구글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그렇기 네. 때문에 테무를 단순한 전자상거래 업체라고 보지는 않고 IT 기업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도 고객 유치를 위해서 기술 개발에 굉장히 적극적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 문제를 전기차로 넘어오면 BYD 같은 경우 이제 회장이 왕촨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 사람은 역시도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최근에는 그 극강의 가성비, 이래서 한국 뭐 소비자들은 대륙의 실수다 이렇게 불렀던 샤오미도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진출했거든요. 샤오미가 그냥 심심하니까 전기차 만들어 본 게 아니고요. 샤오미의 CEO인 레이진이 20년 안에 우리 세계 5대 자동차 메이커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밝혔어요. 이걸 위해서 샤오미는 중국 상하이를 비롯해서 연구센터를 곳곳에 만들고 3,000명 이상의 연구 인력을 투입해서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뭐 경제 전문가들은 이 미래 산업이 결국은 전통적인 산업과 경계가 모호해질 거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2122님이 조선시대 때는 청나라 물품이 최고였대요. 앞으로 중국산이 그렇게 인정받는 날이 올 수도 있을 듯합니다. 우리가 바짝 긴장을 해야겠습니다. 사실 중국뿐만이 아니고 기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그야말로 우리 정 기자 그 프로그램 제목처럼 생존을 위한 총력전을 이제 펼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초저출생 이게 또 적지 않은 핸디캡이에요. 그 인재 발굴할 기회가 줄어드는 건데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하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미래에서는 역시 기술 경쟁력이 경제에 있어서 핵심 가치가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위해서는 당연한 게 우수한 인재를 얼마나 잘 육성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가장 유리한 지점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미국 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막강한 자본력이 있고 또 유수의 기업들이 있고 대학 경쟁력까지 갖추고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국 내 인재 육성뿐 아니라 많은 해외 인재를 유입할 수 있는 강점을 갖춘 나라거든요. 네. 여기에 맞서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뭐 IT나 의학, 공학 같은 자기들한테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유럽 안에서 장기 거주가 가능하고 또 가족들도 부를 수 있는 이른바 블루카드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아, 네. 또 반도체 인재 육성에 특별히 관심이 많은 타이완 같은 경우에는 세계 500위권 안에 드는 대학에서 졸업한 학생들에게 타이완 이런 사람들이 타이완에서 일하고 싶다. 특히 반도체 기업에 들어오려 한다. 이러면 바로 비자를 내주는 제도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생존이 걸린 기술 경쟁 싸움에서 관건은 인재 확보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라도 대책을 서둘러 찾아야 할 텐데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해봐야 할까요? 시간이 한 1분 반 정도 남았습니다. 네, 뭐 국내 인재 유치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대안으로 우리가 꼽을 수 있는 것은 우선 해외 인재를 얼마나 잘 끌어들일 수 있느냐 이런 게 문제예요. 뭐 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저출생을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나서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책을 총괄할 이민청을 만들자 이런 법안이 제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뭐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결국은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습니다. 우리도 여기에 대한 논의는 분명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안 상의에서 불과 며칠 전에 발표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가 앞서 말씀드렸던 유럽의 블루카드 제도라든가 이런 네. 식으로 해외 우수 인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상공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물론 이제 이런 걸 위해서는 국민들의 어떤 동의도 필요한 부분이겠죠. 이를 위해서 어떤 이민자와 그리고 내국인행 사이의 문제를 겪는 해외 사례를 봐서 우리는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한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 프로그램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한마디 느낀 점 이걸 한 줄로 딱 하면 뭐라고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저는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제를 모르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조금은 경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뭐 크게는 뭐 국가 경제를 위한 일이긴 하지만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경제를 알자. 경제를 알자.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기업에게도 좋고요. 예, 그런 말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을 다룬 시사기획창 2024 경제전쟁 생존 방송은 KBS 홈페이지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민규 기자였습니다. 정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순서